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오늘 1시부터 저희 2022학년도 교육학 논술 설명회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약간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기다리셨던 선생님들 조금 어떻게 되나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지금부터 같이 열심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2학년도 내년도 중등 임용시험 대비해서 교육학 논술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전의 시험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는지 등등을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설명회 진행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전의 시험들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아니고 대략적인 사항들 중심으로 이제 방향성 중심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 쌤들이 내년도 시험 준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 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수 있는 저희 강의 진행 관련돼서 내년도 전체 강의 진행 계획, 그리고 당장 곧 있을 1, 2월 강의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간단한 소개고요. 자, 오늘 지금 보실 때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댓글로도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뭐 각오하실 만한 부분들, 마음가짐 그런 부분들 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라이브 강의이기 때문에 마칠 때쯤 해서 선생님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회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 확인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 여기다가 저희 라이브 강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오늘 설명회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PPT 자료 화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참고해서 보시라고 지금 저희 책자로 나온 그 가이드북이 있어요. 가이드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지금 책자 요 자료는 학원에 지금 만들어져서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걸 이제 보지 못하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다가 파일로 올려뒀으니까 이거 내려받으셔서 같이 해당하는 페이지 같이 보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북도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근데 만약에 지금 가이드북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강의 중심으로 들으시고 나중에 가이드북 추가로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가이드북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부에 기출문제, 키워드 정리,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정리해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해서 쭉 그 한 5년도 분 기출문제, 문제와 풀이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들, 방향들 제시해드렸고, 그다음에 교육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신 쌤들 입장에서는 물론 교직 수업 들으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 좀 그 영역별로 어떤 부분들,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 이전에 공부하셨던 쌤들, 미리 합격하셨던 선생님들 공부 방법이나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연간 계획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같이 즐겁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용시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교육학 논술이 어떤 시험인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부터 확인을 할 텐데요. 가이드북 자료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페이지 기준으로 34페이지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임용시험은 그 이전부터 물론 시험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다라고 13학년도부터 시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시험이 변화된 부분이에요. 시험이 변화된 부분이고 이전에는 1차, 2차 해서 보통은 1차에서 객관식 시험을 받고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1차에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전공 그 서술형 시험을 보고 3차에서 면접이나 시연, 실기 통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시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13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2차로 시험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1차에서 우리가 교육학 논술 시험과 전공 서술형 시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 20점, 전공 80점 해서 총점 100점.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수업 실연, 심층 면접, 그리고 실기가 있는 교과들은 실기 시험까지 포함해서 또 100점. 이렇게 해서 총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시험입니다. 이제 이랬을 때 이제 교육학 논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이전에 시험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입장에서야 뭐 어떤 시험인지 대략 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나 형태와 우리 그 중등 임용 시험에 있어서 논술 시험, 특히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이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쌤들 생각에서는 대학교 입시 때 봤던 그런 논술 시험이랑 비슷할까? 논문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그런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형식은 좀 아니고 주제가 정해져 있고 제시된 주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교육학 영역별로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또 좀 이따가 기출문제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이게 이런 시험이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절대 미리 너무 겁내시거나 염려하실 시험은 아니고 볼만하신 공부하신 만큼 쓰실 만한 그런 시험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 구성 요소를 보셨을 때 교육학 논술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죠. 비중 자체가 4배가 차이가 납니다.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당연하지만 어떤 부분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까요? 전공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뭐 이후 공부 계획 세울 때도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공에 큰 비중, 압도적인 비중을 배정을 하셔서 전공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교육학을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부 방법과 공부 계획 일정들을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형태가 바뀌게 되면서 조금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한국사 그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이 바뀌었죠. 올해 바뀌게 되면서 좀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세밀한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험 형태가 바뀌어서 한국사 시험이 필수가 됐었을 때는 너도 나도 다들 그 시점에 시험 보는 시점에 다들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한국사 시험 자격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상황에 따라서 그 내년도 시험 보시는데 내년도 중에 한국사 시험을 함께 준비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임용 시험이 힘든 이유는, 임용 시험을 다들 되게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힘든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거든요.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의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한국사 시험까지, 근데 최근에 난이도도 왜 이렇게 약간 좀 들쭉날쭉 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한국사 시험에서는 사실 합격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서 중간에 시험을 보시기보다는, 만약에 아직 자격이 없다, 추가적으로 한국사 시험을 보셔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시면 최대한 내년도 초반에 치러지게 되는 시험에서 합격을 하실 수 있게끔 빨리빨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 그러니까 원래 지금 공부하는 시점에 의욕이 가장 많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교육학도 전공도 다 미리미리 해둬야지, 되게 좋은 생각이신데 혹시 한국사 자격시험이 없으신 쌤이 계신다 그러면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급하고 생각보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효기간 5년이니까요. 조심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미리미리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 교육학 논술은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시험일까? 조금 있다가 기출문제를 같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시험은 이런 시험이구나 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교육학 지식입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풀어내는 시험은 절대 아니고, 교육학 이론의 구체적인 지식들과 내용 영역들에 기반을 해서 그 내용 영역들과 연관지어서 특정 문제 상황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의미나 가치 등등을 찾아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육학 이론 지식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비판적 문제 인식 능력. 말은 되게 그럴듯하게 비판적 문제 인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시험 보시다 보면 그 시험 볼 때는 이게 뭐지 그래서 막 답을 썼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갑자기 그게 그거였는데 내가 다른 걸 썼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 볼 때는 되게 그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그런지 제대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문제집 넘겨보면, 문제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걸 물어보는 거였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지요. 시험 상황이 아무래도 긴장스럽고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놓쳐서 시험에서 이제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게다가 문제가 요새 또 좀 길게 그 문제 부분, 배점 부분 서술이 짧지 않고, 그다음에 제시문 안에 내용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측면들이 제법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 답안 서술을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 계속 푸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잘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어서 이론의 실질적 활용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논술형 시험으로 바뀐 되게 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들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되게 많이 그랬다가 논술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 초반에 굉장히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나 적용 부분이 강한 시험이었었다가, 사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 채점이 조금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즈음에서는 좀 더 이론적 지식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과 지난번 시험들을 고려를 해서 보게 되면 좀 더 원래 의도했었던 목적대로 시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을 알고 인출해낼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을 특정 문제 상황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을 뭘로 표현을 하느냐? 글로 글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통한 사고력, 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 자체가 정확한 지식과 문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좀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접근,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글로 풀어내는 능력을 우리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보면, 이론 공부를 꼼꼼하게 열심히 하시고, 이론 공부를 꼼꼼하게 하자는 건 모든 교육학 이론에 나오는 모든 사항들을 전부 다 100% 완벽하게 다 외웁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명확한 이해, 그다음에 원래 이 이론 자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언급이 된, 근본적으로 연구가 된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론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거, 교육학 공부 제대로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론 공부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다음에 교육 현장의 문제들, 최근에 문제 나왔던 부분들도 보게 되면 이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시하는지, 이번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하고 싶어, 이런 상황을 주고 그런 상황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편성을 한다든지 실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이게 토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들을 그냥 이론으로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되게 될 교육 현장의 문제, 교육 관련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워낙 이제 사회 모든 부분의 이슈들을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다 이렇게 잠식을 한 좀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하나, 그 와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학교 등교 문제도 있었고,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많이 듣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학생들을 좀 더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학교의 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제법 있었죠. 그러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혹은 인터넷 기사나 TV 뉴스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쌤들 입장에서는 보시면서 힘들겠네 라고 약간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로는,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부터 해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곧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고, 그런 문제들을 내가 잘 다루어 나가야 할 나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막 따로 찾아서 신문 기사나 이런 거 정리하시고 막 자료 만들고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는데, 뉴스나 자료 같은 거,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셨을 때 내 일처럼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입장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면, 교사의 입장에서 내가 학교에 가서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아마 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할 때 내 교과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 게 좋을까? 그다음에 학생들이 집에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과제를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해주면 좋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내릴 수는 없죠.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는 제법 크기 때문에, 그런 교육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태도가 1차 시험뿐만이 아니라, 결국 아까 2차 시험 얘기도 있었는데 2차 시험에서 보게 되는 면접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 공부하실 때도 세 번째, 이론과 현실의 관련성을 탐색한다. 역시 이론 공부하시면서 와, 이거 언제 다 외워? 왜 이런 이론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공부하시면서 내가 공부했던 이 이론들을 현장에 가서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쓴다면 어떤 장면에 어떻게 쓰일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은 공부하시다 보면 교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심리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좀 더 실제적인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용 활용성에 대한 고민을 할 법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자료나 과제를 제시하면 좋겠네.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떠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행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별로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도 있기는 하지만 그 학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미리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과 교육 현장에 관심을 가지자. 교육 관련 이슈들이 있었을 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일처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거. 그다음에 이론 공부할 때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결국 이때 다 배운 것들이 물론 시험에서도 활용이 되지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가서 내가 좀 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배워서 현장에 간다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봤던 게 교육학 논술 시험, 교육학 시험 자체가 어떤 식으로 대략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고 그런 평가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도 괜찮긴 한데, 사실 이 시점이 되면 그래서 진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시험의 주제 영역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험의 문제 구성 요소들을 살짝 살펴보면서 우리 공부의 방향,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시험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형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 경향과 기출문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약간 번거롭긴 할 텐데, 제일 처음으로 가이드북 가지고 계신 쌤들은 3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최근에 기출문제 주제 영역 정리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 저런 부분들을 저렇게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교직 수업 들으셨잖아요. 물론 다 기억이 나진 않죠.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교직 수업 들으실 때,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설명회 같이 참가하고 계신 쌤들, 듣고 계신 쌤들 중에서도 졸업 아직 안 하신 쌤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내년도 이제 4학년 되시면서 이제 4학년 돼서 졸업하면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직 교직 수업 이 다 끝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많이 언급이 되니까 이외 공부할 때, 수업 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확인하면 좋겠네, 이런 부분들도 좀 시사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제 영역 보시면 이게 올해 시험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 교육학 논술 시험인데, 우리 시험은 항상 주제를 줘요. 초반에는 안 줬어요. 논술 시험으로 바뀌었을 때 초반에는 주제를 따로 주지 않고 문제 안에 주제가 녹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주제를 찾았어야 됩니다. 찾아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제시문 내용들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쓰는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제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시된 주제, 자, 작년 주제, 이번 주제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학생이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것이고,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영역, 자, 올해 시험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이론 및 공학,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4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관점, 각각의 운영 관점 2가지를 보여주고, 그 운영 관점에 그 중에 하나의 장점을 써라, 단점을 써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운영 방침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2가지 제시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거는 사례를 놓고 문제 이론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장단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적용 기법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쓰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론의 활용이 강한, 이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정답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 그 교육평가에서는 자기평가의 효과, 그다음에 자기평가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제시문 내용, 자기평가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제시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자기평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평가, 이런 평가구나.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하면 왜 도움이 될까? 왜 좋을까? 효과성에 대해서 역시 내가 좀 생각을 해서 유추를 해서 쓰는 부분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 이 부분도 매우 활용. 이론을 찾기는 찾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활용을 강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이론 및 공학 부분, 우리가 보통 그 교직 수업 들으시면 교육공학이라고 해서 많이 들으시는 그 수업이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출제가 된 부분을 보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생 특성, 그다음에 학습 환경을 파악해라.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대면 수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면대면 수업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교사들이 파악해 왔었던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의 개별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특별히 더 확인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학생의 환경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뭘 또 확인을 해야 될까?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토론 게시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지원 방안을 제시를 해봐라. 이 부분 역시 활용과 관련된 문제의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육행정 부분에서는 의사결정 모형 또는 정책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두 가지 모형을 제시를 해주고 그 두 가지 모형의 단점을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그 모형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모형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부분 역시 활용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좀 이따가 문제 한번 다시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더 보이시긴 하실 텐데 구체적인 이론과 연관지어서 세부적인 이론의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늘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영역을 보시면 교육과정, 평가, 교수 이론 및 공학, 행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교직 수업 들으실 때도 보통 필수 그 교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 필수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영역들을 많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좀 이따가 몇 번 더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영역들이 좀 있구나. 그래서 시험 범위는 전부 다예요. 교직 수업 때 들으시게 되는 교육학 영역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영역들 중에서 논술 시험에 다수 출제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시험을 한번 볼까요? 작년 시험은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과 매개를 해서 연계를 해서 초연결 시대니까 토의식 수업이 필요해. 학생들 사이에 상호작용 중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토의식 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이 토의식 수업을 잘하기 위한 방안들을 요 네 가지 영역, 교육, 심리, 철학, 교수 이론 및 공학, 실제 출제는 심리 쪽으로 출제가 된 건 맞아요. 심리로 출제가 되면서 비고츠키의 지식론, 우리 심리 공부하시면 또 교육 공학 공부하시면 비고츠키, 피아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영교육과정, 중액교육과정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교수 이론 및 공학에서는 정착 수업, 앵커드 수업입니다. 어디서? 구성주에서 많이 나오는 교수 방법이죠. 그다음에 위키, 쌤들 위키피디아 써보신 적 있으실 텐데 약간은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위키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등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학교 조직 문화 사례를 하나를 찾게끔 하고 그 좋지 못한 사례를 보여준 후에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봤었는데 이 부분에서 활용 부분을 크게 물어봤었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부분은 활용에 가까운 부분이었었고 요 토의식 수업에서의 장단점, 중액교육과정을 찾은 다음에 요 장단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교육과정을 찾은 다음에 시사점이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부분도 활용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험부터 해서 개념을 찾는 것도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개념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책을 봐도 활용 방안이나 시사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특정 문제 상황에 딱 들어맞는 사항들은 보통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론적인 사항들, 개념들을 활용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연계해서 쓰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시험 자체가 이 교육학 논술 자체가 그냥 인출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형식이 너무 논술이죠.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작년도 지금부터 해서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제 영역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심리, 교육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행정 겹치는 부분 보이십니까? 올해 시험이랑 자, 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행정, 올해도 그대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자주 나오는 영역이 벌써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대충 느껴지고 있습니다. 몇 번만 더 보시면 확실히 저기서는 어지간하면 문제가 출제가 되겠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재작년 수업을 보시면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고 해서 결국은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교육 심리,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행정 영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리에서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사례 분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정 그 지능 유형을 제시를 해주고 학생의 사례를 보여주고 요 학생한테 맞는 과제 제시 방법이 뭐예요? 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활용을 물어본 거예요. 자, 교육과정에서 타일러 친숙하시죠?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에서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를 사례랑 연관지어서 설명하라.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문에 연계해서 써라. 교육평가에 있어서는 척도법 중에서 리커트, 척도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고 신뢰도 추정 방법, 문학 내적 합치도 찾고 명칭 개념 서술하는 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인출이었어요. 정확한 인출,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됐고 마지막 행정에서는 바스의 지도성 명칭, 변혁적 지도성이었었는데 변혁적 지도성을 찾고 이 변혁적 지도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동료 교사와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쓰라 그랬는데 요 부분도 상당히 활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활용 부분들은 보였었는데 그 비중이 지금 최근에 오면서 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다음번 시험에도 활용만 다 물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원래 우리 시험의 의도 자체는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인출하고 키워드 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걸 물어보고 싶었으면 논술 시험보다는 단답형 시험이나 아니면 객관식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더 많은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채점도 어렵고 준비하기도 어려운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등등을 보고 싶었을 텐데 이제 원래 그런 의도대로 문제 방향이 계속 옮겨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영역 보셨더니 심리, 과정, 평가, 행정 이 부분에서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3번 우리가 시험 사례를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던 게 교육 행정과 교육 과정. 요 두 영역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 영역이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이전 시험 보시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거였습니다. 교육 과정 부분에서 워커, 수기 모형 확인하는 거, 교수 이론 부분에서 교수 이론 및 공학입니다.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에서 PBL, 문제, 기반 학습, 세부사항 확인하는 거, 교육 평가 부분에서는 준거 참조 평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개인차, 준거 참조 평가 관점에서 세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구체적인 평가 유형 개념 제시하는 거, 성장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개념 쓰라고 했던 거, 교육 행정에서는 교내 장학 유형 명칭 개념 및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동료 장학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때는 활용 부분이 되게 크진 않아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행정에서는 행정과 과정 부분에서는 활용 부분이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 영역인데 지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 행정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명칭 개념 찾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나 제시된 특정 상황에 맞게끔 연계해서 논의하시는 분들 아주 중요하니까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공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출제가 과정, 행정은 겹쳐서 출제가 됐고 교수 이론 및 공학, 평가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017학년도 중등, 2015 개정 교육과정 새로 등장을 했을 때 그 시점에 맞춰서 현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행정 부분에서 교육기획의 개념과 의미, 효용성을 물어봤고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원리,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에서는 조나센의 CLESE 모형이죠. 구성주의적 학습환경 설계 모형이라고 하는 거에 세부적인 모형을 인출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이건 진짜 인출 문제였어요. 그리고 교육평가에선 내용 타당도 사례 확인하는 거, 그리고 개념 쓰는 거. 자, 여기서 쌤들이 좀 느끼실 텐데, 우리가 최근에 봤던 시험에서 물어보는 항목들과 2017학년도 쯤에 물어봤던 항목들을 보게 되면 개수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가 4개 정도가 되는데 요 4가지 영역에서 보통 각각의 영역들에서 하나 정도씩을 물어봤어요. 초반에는. 많이 안 물어봤어요. 한 개. 그래서 문제는 4개인데 정말 4가지 영역만, 4가지 항목만 물어보고 끝.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으셨는데 최근에 오게 되면
한 단락인데, 한 항목인데 하나만 잘 안 물어봐요. 하나만 잘 안 물어보고 한두 가지 연관 지어서도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시간도 조금 많이 촉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행정, 과정, 그쵸? 인기 영역, 교수 이론 및 공학, 교육 평가 계속 단골로 나오는 영역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주로 많이 출제되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교육행정, 절대 빠지지 않는 중요 영역 중에 하나죠. 행정 영역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이론 및 공학 한 영역으로 묶었을 때, 그 다음에 교육평가, 교육심리, 요 5가지 영역을 우리가 보통 교육학 논술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다른 영역보다 여기가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막 심리가 뭐 교육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비중이나 공부하는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요 5가지 영역 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3가지는 반드시 출제된다. 우리 시험이 4가지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4가지 정도, 4가지 영역을 물어보는데 그 4가지 영역 중에서 교육 행정과 과정은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얘네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로. 이 둘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영역이고 교수 이론 및 공학, 평가, 심리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최근에 비중은 여기가 좀 높아요. 교수 이론 및 공학. 요 3가지 영역 중에서는 여기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평가나 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심리보단 평가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요 2가지가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자주 나왔고 그 다음으로 여기가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으로 심리가 출제가 됐고 그러면 이 5가지만 보면 되지 않느냐. 근데 다른 데도 나와요. 드물긴 했지만 사회학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사회학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생활지도 및 상담 부분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도의 문제이긴 한데 그다음에 교육의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자유교육, 뭐 내재적 목적 추구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된 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초반에 공부를 하실 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토대를 닦는데 후반부에 이제 집중적인 암기를 하시고 좀 시험을 좀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다른 부분들 안 봐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요 부분들을 특히 더 신경 써서 그리고 행정과 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빠지는 부분 없이 놓치는 부분 없이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할 것입니다. 예, 이런 정도의 영역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하실 때 시험 문제 출제 뭐 영역이나 이런 사항들을 보셨을 때 느껴지시는 부분이 교육학 이런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네. 맞아요. 근데 막 완전히 뭐 새로운 이전에 하지 않았던 뭐 그런 것들을 새로 하신다기보다는 교직과정 공부하셨을 때 했었던 부분들을 시험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직 수업 저도 해봐서 알긴 아는데 다 못해요.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특정 수업에서 책 한 권 다 진도 나가는 것도 사실 좀 어렵죠. 부분적으로 뽑아서 진도를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개설되어 있는 모든 교직 수업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학교를 너무 힘들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직 수업만 들어서는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험 전에 대비해서 다 한 번 더 확인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시험인데 이제 이거를 지금 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확인을 했어.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결국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이론도 알아야 되고 이론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알아야 되겠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최근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시험은 이 형식으로 만들어진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올해 시험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험 문제를 보시면 우리 시험은 문제,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어요. 초반에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그 문제 아래에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제시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제시문을 읽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배점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20점이라고 하는 교육학 논술 시험의 점수가 어디에 어떻게 배점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항상 다른 형식으로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는데 이번 시험은 대학 한 교사가 대학 시절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메일의 내용 중 일부를 보여주면서 뭔가 그 내용 안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문제로 연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 그 이메일의 내용을 읽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라고 해서 주제를 주고 있죠. 그럼 이 주제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이 논술문을 쓰는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 교육 평가, 수업 설계, 학교 의사결정을 구성 요소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보시면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영역 안에 있는 거겠네. 교육 평가, 평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수업 설계, 수업 설계 뭐야? 우리 교수 이론 및 공학 공부하실 때 수업 설계 기법들 같이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이거 교수 이론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찾으실 수 있고 학교의 의사결정이라 그러면 이제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 행정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서 논의하라. 우리 시험은 논술입니다. 논술이기 때문에 논하는 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펴는 글인데 이 주장을 펼 때 먼저 똑같아요. 레포트 쓰시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 논술이라 그래서 논술 너무 까다로워 이런 느낌이 있는데 레포트 쓰실 때 서론, 본론, 결론 교수님이 주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확인한 다음에 주제 확인한 다음에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본론에서는 우리가 써야 하는 내용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결론에서 전체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글은 이제 답안지 자체가 원고지에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많이 써보셨던 큰 사이즈의 그 B4 사이즈에다가 그 유선지에다가 그냥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 없이 쓰실 수가 있죠. 그런데 형식 자체는 서론, 본론, 결론 네 형식을 갖추어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문을 보면 이번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도입하고 이제 교육과정 얘기를 해주고 평가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교수 방법 얘기도 해주고 마지막에 그 의사결정 부분들 쭉 얘기를 해주고 이 내용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점 부분을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써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찍어줍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부분 보시면 스나이더 웨이 분류에 따라서 운영을 설명을 할 때 김 교사가 언급했던 기존 관점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2가지 서술을 해라. 이게 지금 4점이에요. 4점인데 딱 봐도 점수가 보이죠. 기존 관점의 장점 1점, 단점 1점.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2가지니까 각각 운영 방안 하나하나에다가 1점씩 들어가서 2점이겠네? 그래서 총 4점이 나온다는 거 보이죠? 그리고 뭘 써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게 없는 게 문제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2번째 항목도 보시면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이게 이제 자기평가였었죠. 자기성찰평가, 자기평가라고 하는 답이 되는데 교육적 효과 2가지를 써라. 2점이겠죠.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을 2가지 써라. 2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점수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구조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써야 될 것도 되게 분명하고 방향도 되게 분명해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많이 물어보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방안을 쓰세요. 운영 방안을 쓰세요. 여기도 구체적인 방안을 쓰세요. 구체적인 방안을 쓰세요. 모든 문제에 다 방안이란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 방안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접근 방법들을 물어보는 부분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쌤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에 근데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제시된 상황과
그다음에 해당하는 이론에 근거해서 그 두 가지를 연계해서 말이 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총 15점입니다. 그래서 초반 시험에서는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했었어요. 20점 만점인데 내용 부분이 지금은 15점이잖아요. 그럼 형식이 5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내용이 14점, 형식을 6점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들도 있긴 있었어요. 4, 4, 4, 4 이런 식으로 해서 16점, 이거는 4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정이 됐죠. 거의 안정이 돼서 내용 영역은 보통 4, 4, 4, 3. 그러니까 4점짜리 3개, 3점짜리 1개. 근데 요 3점짜리가 꼭 마지막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럼 형식 부분의 5점은 도대체 어디에 부여되는 5점일까? 논술의 내용과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의 연계. 이게 뭐예요? 문제에서 아까 제시했었던 주제거든요. 그러면 전체 논술의 글과 문제에서 제시한 주제가 연계가 되어 있느냐. 즉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썼느냐, 제시된 주제를 고려해서 글을 썼느냐, 그다음에 논리적 형식을 보겠다. 이거는 서론, 결론 썼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결론 썼는지, 그다음에 전체 글의 내용 자체가 주제 중심으로 돌아갔는지. 근데 주제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론에서도 주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 본문의 각각의 단락도 여기에서 교육과정 실행 관점을 얘기하는 이유도, 자기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도, 학생 특성 파악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증진하는 이유도 모두 다 무엇 때문이다?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각 단락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서술이 본문에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까지도 이 주제를 중심으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라는 언급이 있으면 여기에 논리적 형식에 문제없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론 결론 쓰시고, 서론 물론 결론 내용들 중에 내용들을 주제 중심으로 구성을 하셨으면 이 3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이 2점이죠. 이게 맞춤법이라든지 문장의 자연스러움, 비문, 우리가 이제 그 주어와 서술어가 불일치해서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통 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비문을 쓰지 않고 누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끔 글을 잘 썼다. 그러면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보면, 사례를 보면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가서 글 짓게 하고 올 거야 라고 가셔서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빈 답안지 제출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막 그런 거죠. 막 너무 추워, 오늘 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일기 쓰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아요. 당연하지만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본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내용을 정말 하나도 몰라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도 하나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시문 내용을 읽어봤더니 주제는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론에서 이 주제가 중요하니까 뭘 얘기를 해야지 해서 서론에서 얘기 좀 해주고, 그다음에 본문은 뭔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이 안 되게 그러나 무엇인가를 좀 쓰고 결론 마무리까지 해서 썼는데 맞춤법을 틀리지 않고 주제 중심으로 글을 쓰셨으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5점이에요. 5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살짝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놓쳤는데, 아까 시험의 배점 부분에서 1차 시험의 배점에서 교육학 논술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었었죠. 그걸 빼먹었네. 1차 시험에서 교육학 20점, 전공이 20점이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험은 꽈락이 있어요. 그죠? 꽈락이 있어서 그 60%가 아니라 맞아요. 40% 미만으로 득점을 하게 되면, 40% 미만으로 득점을 하게 되면 총점이랑 상관없이 꽈락이 돼서 1차에서 불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꽈락 점수가 8점 미만이에요. 8점 미만이라서 8점부터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8점 받으시면 붙기 어려워요. 최근에는 어려워요. 근데 8점부터는 이제 만약에 전공을 80점을 받으셨다. 만점을 받아서 전공 80점이고 교육학 8점 받아서 88점을 2차에서 받으셨다. 그러면 붙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전공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32점이죠. 48이 30에서 32점 미만을 받게 되면 이제 교육학을 20점. 근데 교육학 전공을 32점 미만 받으시면 사실은 교육학을 20점을 받아도 붙기는 어려운 거 맞아요. 붙기는 어려운데 교육학 같은 경우는 요 8점 미만 7점대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총점이랑 상관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저 형식을 갖춰서 다 쓰시고 본문에서 어디 한두 개라도 키워드가 대략 맞으면 8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8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시험의 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학 시험은 사실은 그건 있어요. 이제 그 점수의 폭이 20점이잖아요. 그래서 20점 만점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채점하시는 분들도 그건 있어요. 아주 좋은 점수, 그러니까 시험 방향, 채점 방향에 따라서 해마다 되게 다릅니다. 우리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시험이긴 한데, 채점을 문제를 좀 느슨하게 출제를 하고 채점을 좀 느슨하게 진행하게 되면 컷 점수가 좀 오르고, 좀 문제가 까다롭고 채점도 좀 까다롭게 하고 꼼꼼하게 하고 그럼 컷도 좀 떨어지고 그래요. 이게 객관식 시험이랑 달라서 아무래도 채점에 변수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분명히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통 보는 점수대 자체는 한 16점, 최근 경향을 따르자면 16점 이상 정도 나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점수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시험이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부분 5점, 내용적인 부분 15점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갖추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구조는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교육학 논술인데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싶기는 한데, 또 우리가 이게 선발을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2차 시험이 아니라 1차에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은 시험은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3차로 진행돼서 2차에서 전공 서술형 시험을 봤었을 때는 훨씬 좀 더 자의적인 기준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1차다 보니까 좀 더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건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학 논술은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 그리고 또 그 교육학 시험의 구성이나 실제 사례는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궁금하게 또 생각하시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시험이 이런 것들을 목표하는 시험이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시험이 실제 나오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실 페이지가 가이드북 기준으로 40페이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쌤들 4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크게 흐름이 이렇게 7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면서 공부 계획, 공부 방법, 방향 잡아보도록 할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보시면 최소 6개월 단위의 계획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저는 이제 보통은 학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따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보통은 교육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2달을 기준으로 한 번씩 돌리시는 게 좋기는 해요. 초반부에는 좀 더 길게 잡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걸 느슨하게 길게 잡으면 끝도 없이 늘어져요. 끝도 없이 늘어져서 시험 전까지 그냥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보다 보면 한 번도 다 못 보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학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커리큘럼이 2달 단위로 돌아가요. 근데 그게 아주 이상적인 커리큘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시험 준비를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일정이 한 2달 단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고려해서 2달 단위, 그리고 2달 단위를 기준으로 하시되 2달을 기준으로 1회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되, 보통 계획 자체는 일주일 기준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잡으세요. 일주일 단위, 그 다음에 1일, 하루. 보통 이렇게 잡으시죠. 스터디 플래너 요새 다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막 시간 단위로 10분씩 체크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이들 하시던데, 그런 거 쓰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대략적으로 크게 정리하시는 분들은 체크리스트처럼 해서 오늘 해야 되는 거 그냥 그 항목들만 쭉 적으신 다음에 했어? 못했어? 넘겨야 돼? 했지만 좀 더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2달 기준으로 1회독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시면 좋은데,
보통 초반에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교육학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전공 공부랑 교육학 공부 비중이나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하는 게 좋으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는데 우리가 그 기댈 수 있는 건 배점이에요. 결국은 20점 대 80점. 원래 몇 배를 해야 됩니까? 4배를 해야 됩니다. 4배를 해야 되는데 4배를 하는 건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기본 공부 계획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7일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하루나 반일 정도는 쉬시는 게 맞아요. 안 쉬고 공부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쉴 자격이 없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쉬었어. 공부 지금부터 해야 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끝까지 못해요. 병이 나서 쓰러지니까. 우리가 목표는 시험을 잘 봐서 붙는 거잖아요. 목표가 혹시 공부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목표면 쉬는 날 없이 많이 잡으셔도 돼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쓰러져서 시험을 못 볼 게 아니고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럼 끝까지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옥죄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병이 나지 않고 중간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반기에 일주일에 하루나 아니면 너무 찝찝하면 반일 정도는 확실하게 쉬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날 빼고 나서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이틀 정도를 교육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간 계획 잡으실 때 이틀은 교육학, 나머지는 전부 전공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정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럼 이때 나오는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틀을 풀로 교육학만 하고 다른 날은 전부 다 전공만 하란 얘기냐? 매일 조금씩 교육학 공부를 조금씩 유지를 해가고 전공도 계속 같이 받아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초반에 저는 보통은 날짜를 구분해서 교육학 공부를 주로 하는 날, 교육학 공부를 하는 날, 전공 공부하는 날. 특히 1, 2월 시작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낫기는 합니다. 왜? 공부 양이 많은데 시간이 택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내 내년도 공부를 쭉 해보시면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대략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언제 제일 힘드냐면 1, 2월 달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전공은 약간 여유가 있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라는 거. 일단 교육학 공부도 생각보다 양이 많다는 거. 그래서 좀 초반에 많이 힘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 또 많이 힘드시고 그 두 시점이 가장 많이 힘든데요. 근데 초반에 공부가 힘든 이유는 그냥 양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년 동안 대학에서 수업 듣고 교직 수업 듣고 전공 수업 듣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다 못 들어요. 4년 내내 들어도 다 못 들어요. 그리고 쌤들 학기 중에 방학 때 말고 학기 중에 공부하실 때 막 되게 널널했어요. 물론 널널하게 살려면 끝없이 널널하게 살 수도 있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과제하고 챙기고 시험 준비하고 하려고 그러면 바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또 되게 바쁘잖아요. 그렇게 해도 4년 동안 공부를 해도 절대 널널하지 않았던 공부의 양을 우리는 1년 동안 다 해야 돼요. 교육학 전공 다 묶어서 1년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육학을 2달에 한 번 1회독을 하자, 전체를 한 번을 돌리자라고 하게 되면 2달 동안 4년분의 커리큘럼을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초반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부량이 너무 많은 시점에는 그 공부를 쪼개서 하게 되면 똑같이 그러니까 4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4시간을 1시간씩 쪼개서 4일 동안 하게 됐을 때 전체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을까? 4시간을 몰아서 하루에 나갔을 때 전체 진도를 더 많이 나갈 수 있을까? 전체 진도를 나간다는 점에서는 하루에 몰아서 하셨을 때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초반부 공부는 보통 저희 교육학 수업을 월화에 많이 하니까 월화에 몰아서 하시는 게 좋고 중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걔를 쪼개야 돼요. 분산 학습을 해야 돼요. 초반에는 좀 집중적으로 하다가 그래 어느 정도 내가 무슨 말인지는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되면 그걸 좀 쪼개서 분산해서 유지가 가능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험 공부 경험이 있으시다.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그 이틀 동안 딱 몰아서 하지 않으셔도 개개인의 계획에 따라서 나누어서 진행하셔도 괜찮긴 한데 완전히 처음 시작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틀 정도를 몰아서 교육학을 하고 나머지는 전공을 다 몰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3, 4월 달 되면 그 비중을 조금 쪼개가지고 교육학 공부 다 했던 날에도 한두 시간 정도는 떼서 전공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잡았을 때 쌤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느끼는 갈등 중에 하나가 또 그것 때문에 양이 너무 많은데 교육학 전공 너무 많은데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했더니 너무 혼란스러워. 어느 하나도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1, 2월 달에는 교육학에 집중해서 내가 교육학을 끝내겠어. 그리고 3월 달부터 전공에 다시 열심히 올인해서 전공을 끝내고 다시 두 개를 더하면 난 완성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지 못한 공부 그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편하기는 해요. 2달 동안 교육학만 하시고 또 그 나머지 동안 전공만 하시고 그러면 2달 동안 교육학만 하고 한 2달 동안 전공만 하고 다시 2달 지나고 교육학을 다시 보잖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에 공부했었던 그 시간과 노력이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별로 좋지 못한 케이스가 초반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전공량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압도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다들 처음에는 전공을 더 좋아하세요. 1, 2월 달에는 교육학보다 전공 좋아하시고 하시다가 3월 달부터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을 점점 받으시면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교육학은 그래도 할 만한데 전공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학보다 전공이 양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량에 압도돼서 전공 공부를 쭉 하시다가 후반부에 나 교육학 해야지. 나 9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교육학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했었던 전공도 흐릿해지고 교육학도 정말 겉핥기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꿈에서 봤나? 뭐 되게 대략적으로 희미하게 공부를 해서 오히려 전공 점수가 떨어지고 교육학도 어정쩡하게 공부를 해서 되게 찝찝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눠서 공부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학만 하는 시기, 전공만 하는 시기, 나 1, 2월 달에 교육학만 할 거야, 3, 4월 달에 전공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 기간은 조금씩 조정을 하더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교육학과 전공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결국은 전체 공부 시간을 줄이는 접근이 됩니다.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교육학을 제가 이틀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그게 1년 동안 교육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 그 정도로 했으면 3, 4월 달에는 교육학 공부 총량을 줄여야 돼요. 시간을 줄여가지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전공 공부 시간과 전공 공부량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공을 잘해야 붙으니까요. 80점이니까. 교육학은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정말 쌤들이 좀 근본적으로 교육학,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20점과 80점이라는 거. 20점과 80점. 20점으로는 못 붙어요. 교육학 20점을 받아서 그것만 잘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전공에서 정말 점수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이 제가 비록 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전공은 잘해야 붙어요. 전공은 잘해야 붙는 거고 교육학은 못하지 않아야 돼요. 발목을 잡지 않아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그래서 그게 비중이 깨져가지고 교육학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양 자체가 전공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교육학도 절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면 거의 비중이 한 4대 6인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절대 안 돼요. 4대 6 절대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교육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공을 그 시간을 공부를 했으면 전공에서 10점, 20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수를 교육학에서 2점, 3점 올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붙지. 전공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붙으시죠. 그래서 그 비중, 체계적인 계획을 잡으실 때 교육학 공부와 전공 공부의 비중을 정말 철저하게 계산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노트 만들기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건 노트 만들기에 따라서 이제 노트 만들기는 많이들 하시는 건데 이게 노트가 꼭 만들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전 요걸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 노트 만들기랑
스터디하는 거랑 둘 다 똑같아요.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쌤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따로 노트 안 만들고 교재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난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안 만들고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워낙 공부하실 때 그 정리 노트나 요약 노트나 서브 노트나 자기 노트를 워낙 만드는 분위기인데 형식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꼭 손으로 쓰지 않으셔도 되고 타이핑 하셔도 상관없고 최근에는 그림,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림도 되게 많이 그리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서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죠. 그럼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시는 거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 만들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요약 노트, 서브 노트 만드는 얘기인데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많이 있어요. 쌤들 중에 합격 수기 봤더니 다들 요약 노트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럼 나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도 뭐 매 강의마다 말씀드려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합격 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정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들입니다. 애초에 합격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 수기를 쓰진 않아요. 합격하고 나면 되게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 수기 쓰시는 분들은 보통 평소에도 좀 꼼꼼하시고 준비성이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하고 그러실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보통 쓰시는 분들이 노트를 많이 만드시죠. 근데 요약 노트 따로 안 만들고 특별히 그런 형식이 아니라 뭐 따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런 자료 중심으로 보셔도 붙으시는 경우들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 돌아봐서 자신을 보세요. 나는 이전에 공부를 어떻게 했나? 그리고 어떻게 할 때 내가 잘했었나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잘했었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시험 볼 때 책만 들여다보는 것보다 정리된 자료를 보는 게 내가 스스로 정리한 게 좋더라. 남이 정리해 준 것보다 내가 정리한 게 좋더라. 그러면 만드시는 게 맞고 아니야. 나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자료 봐도 괜찮았어. 그 시간에 한두 번 더 돌려보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됐어. 그러면 안 만드셔도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자기 스타일을 스스로 파악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근데 중반이 넘어가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남들이 자꾸 옆에서 바람을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안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안 만드시고 나 원래 안 만들어. 그냥 보는 게 좋아해서 안 만들었던 분들이 한 6월, 7월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다 만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빼고 전부 다. 만든 것 같으면 막 불안해요. 어떡하지? 내가 이걸 안 만들어서 시험을 못 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불안감이 드는데 옆에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면 너 아직도 안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중요한 시점에 노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엄청 많이 걸려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파악했으면 굳이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노트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6월, 7월 됐는데 또 주변에 안 만드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쟤는 안 만들고 저렇게 하는데 괜찮나?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가 또 너 그거 왜 만들었어? 다 있는데? 너 그거 많이 봐? 만든 시간 얼마나 걸렸어? 그 시간에 공부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그냥 시간을 그냥 버리기만 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건가? 이런 불안감이 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사람들 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고 잘 맞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초반에 자기 스타일을 잘 아시고 나서 난 만드는 게 좋아. 그럼 만드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만드시면 되는 거고 후반부에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절대 한 번에 완벽한 정리 노트는 못 만든다는 거. 그리고 1, 2월 달 초반에 3, 4월 달 공부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만드는 노트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때 정리한 거 보면 다 써요. 다 써요. 나중에 정리하고 보면 책이랑 거의 비슷한데 왜 이걸 내가 왜 만들었지? 그냥 책을 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초반부에 만드시는 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확신이 없어. 내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쓰게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만드시는 걸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크게 세부적인 사항들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크게 빨리 만들고 두 번째 다시 돌려보실 때 다시 수정해서 만들고 세 번째 수정해서 만들고 해서 한 하반기 7, 8월 즈음 돼서 보기 편한 자료가 나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하겠다. 계속 개선해서 리바이즈해서 새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했고 그다음에 아까 스터디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약 노트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스타일이에요. 자기 스타일인데 그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난 누가 옆에서 눈치 주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
그럼 스터디를 하시는 게 맞고, 나는 스터디를 했을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빨리고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혼자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요. 근데 얻는 게 클 때 하시는 거예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 근데 전공은 어쩔 수 없이 스터디를 통해서 반드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학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꼭 그렇진 않으니까 특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개인 스터디가 그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육학 공부의 원칙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사항이 이 두 가지였어요. 쌤들이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일정으로 공부를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요약 노트나 스터디, 요게 시간을 되게 많이 그 잡아먹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분과 학문 각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 개별 영역별로 최근에 물어보는 게,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명칭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도 없긴 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항목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좋고, 간 학문적 접근, 영역관, 연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랑도 관련 있고 저기랑도 관련 있고, 이거는 근데 초반부에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념이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교육학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외우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늘 그랬었는데, 우리 시험이 늘 그런 시험이었었는데 최근에 경향은 그게 더 커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명칭을 안다고 해서,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개념 자체가 무슨 어떤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안다고 해서 활용 방안이나 의의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그 시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보다 특히 초반에 공부하실 때 이해와 구조화에 특히 신경 써서 공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조바심을 많이 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외워서 뭔가를 인출할 수 있어야 공부가 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늘 그런 공부를 해와서 막 뭐라도 외워서 쓸 수 있으면 내가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뭘 하고는 있긴 한데 공부된 느낌이 안 들어 되게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시험의 방향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적응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교육학 지식과 교육적 안목을 믿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교사 되실 분들이잖아요. 학생들 가르치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교사가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학생들을 어떻게, 그죠?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 가지시고 문제를 푸셔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 친숙하지 않은 이론들이 출제되었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공부했던 사항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 안목들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처럼 올해 시험은 사실 유형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낌새가 많이 보이긴 했는데 그 문제 자체가 들어갔을 때 명칭을 인출하라고 하는 부분이 싹 빠져버리고, 완전히 싹 빠져버리고, 그 명칭을 찾았다는 전제 하에 활용을 해봐라.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이거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활용을 물어봐 버리니까 이제 선생님들 되게 당황하신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건 없죠. 내가 다 아는 거야. 아는 거고, 물어보는 게 활용 방안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다음에 제시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특정 상황에 맞게끔 그 모든 부분들을 연계해서 답을 쓰면 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참 힘들거든요. 교육학뿐만이 아니라 전공도 많이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아침에는 막 힘이 나다가도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오늘 내가 공부 뭐 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너무 작게 느껴지고, 하고 싶었던 건 되게 많았는데 잘했던 부분보다는 못했던 부분들만 자꾸 생각이 나면서 막 스스로 초라해지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참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시험도 시험인데 물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결국은 그래서 나는 학교 가서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사가 될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 쌤들 다 그런 마음으로 교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마음을 잊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교단에 서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점수만을 받겠다가 아니라 나는 멋진 교사가 될 거야. 진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잊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 우리 보통 강의가 이 흐름대로 진행이 돼요. 저희 강의 학원에서 진행하는 강의 자체도 이런 흐름인데 1, 2월 달에는 이론의 기본적 토대를 다진다. 당연하겠죠? 3, 4월 달에 이론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활용 연습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저희 강의에서도 강조를 하지만 이해를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군요. 이해와 구조화. 이런 영역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구나. 머릿속에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뼈대가 명확하게 서야 그 뼈대 개별적인 사실들이 들러붙으면서 잘 사라지지 않는 명확한 지식의 토대를 다지게 되기 때문에 이해와 구조화의 중심을 둔 공부를 하시면 좋고 3, 4월 달 때부터 해서 좀 더 살을 붙여 나가면서 암기를 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지식들을 적용하고 연습하고 활용하는 활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 영역별 문제 우리가 기출문제가 논술 기출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시험 이전에 중등 그 객관식 기출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이랑 형식이 되게 비슷하게 진행되는 시험 중에 5급 교육직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정고시라고 하는 시험에서 행정고시에서 교육직열 2차 시험은 교육학 서술형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되게 예전부터 객관식 우리 시험 때부터 우리가 객관식으로 시험을 봤던 시절에도 서로 문제가 조금 연관이 돼서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지금 현재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향하고 있는지 기출 영역별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좋고 이때 7, 8월 때부터는 다양한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9월 달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실제 시험 형식으로 연습을 쭉 해 나가시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 2달 단위로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를 하찮게 보지 마세요. 자꾸만. 근데 공부를 하면 초반, 중반, 후반에 계속해서 그런 고민과 염려와 잡괴감에 빠질 만한 일들은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공부하실 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공부는 양이 가당치도 않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느낌과는 되게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초반부에. 그래서 공부가 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통 보여드리면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그래도 올라가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초반부가 평평해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진짜 너무 힘든데 잠자는 시간도 진짜 많이 확보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요. 그럼 그때 되게 힘든데 그 시기를 참고 넘기다 보면 어느 시점에 도약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훅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니까 긍정과 긍정의 마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방향성이 있죠. 멋진 교사, 훌륭한 교사 되고 싶은 그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네, 저희 강의 커리큘럼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연간 계획서 커리큘럼은 자료 제일 뒤에 있어요. 저희 156페이지, 가이드북 기준으로 156페이지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자료들 보시면 그 합격하신 분들 수기 정리되어 있거든요. 수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수기 되게 읽으시면서 그것도 되게 많이 하세요. 나 합격 수기 쓰는 게 되게 작은
꿈이다. 합격해서 수기 쓰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막 그 공부하시다가 힘들 때 머릿속으로 합격 수기도 좀 써보시잖아요. 막 그때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이걸 잘 견뎠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니까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체적인 연간 계획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2달 단위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1, 2월 강의는 기초 이론반, 저희가 그 이론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시작 강의입니다. 시작 강의라서 이때 책이 올해 책 새로 나오거든요. 새로 나오는데 그 이전 책들이 조금씩 수정을 했던 책이라 그런다면 올해는 좀 많이 바뀌어서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형태도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책의 형식을 좀 바꿨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그래서 그 1, 2월 강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와 구조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진도를 다 나갑니다.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2달 동안 그게 과연 다 끝나느냐? 끝나요. 끝나게 할 거예요. 2달 동안 다 끝내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학 전체 영역을 무슨 얘기인지는 다 이해를 하는 게 목적, 그리고 전체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매 챕터별로 구조화를 하고 그 구조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 2월 강의에는 지금 추가가 되는 부분이 교육학 논술 쓰기 있죠. 논술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강의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논술 쓰기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쌤들이 실제로 쓰시다 보면 느끼게 되는, 이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책을 가지고 책 진도를 나가는 강의예요. 그래서 내용 설명하고 확인하고 이건 이런 뜻이에요, 저런 뜻이에요 같이 확인하면서 전체를 한번 돌리면서 이론 정리를 하는 강의고,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보시게 되면 구조화 자료, 챕터별로 그림 자료, 구조화 그림 자료가 나가게 될 거고, 이걸로 수업도 합니다. 그다음에 매 강의마다 형성평가를 해요. 형성평가는 보통 시작할 때 많이 보는데 이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그 다음 시간에 확인하는 겁니다. 월요일 강의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화요일 날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문제를 드려요. 문제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풀고 그거 확인하고 몇 개 맞췄는지, 몇 개 이상 맞춰야 괜찮은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매 강의마다 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그 이전 화요일 날 했었던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교육학 논술 초보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논술 작성법에 대한 안내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기본서가 바뀌면서 기본서의 별책으로 들어갈 거예요. 별책으로 논술 쓰기, 기출문제, 정리된 자료를 따로 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이 될 거고, 그다음에 매주 저희가 총 8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매주 한 달 낙쓰기 연습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가 나갈 거예요. 한 달 낙쓰기가 뭐냐? 본문의 한 달락, 논술의 본문 한 달락. 근데 이제 1, 2월 강의이기 때문에 복잡한 활용 부분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론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공부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글쓰기, 한 달락 쓰기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글 쓰실 수 있는 주제들일 거고, 그 부분 관련해서 예시, 서술, 사례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2번 있습니다. 이론 강의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느냐? 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하실 때도 결국은 그냥 이 공부해서 끝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쓰게 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평가를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방향에 맞는 공부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2월 달부터 저희가 글쓰기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첫 주 시작할 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걸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는 주제를 4개를 다 드리진 않아요. 그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드리고 글쓰기 연습을 할 거고, 두 번째 모의고사는 완전한 실전 시험 형식으로 똑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첨삭을 할 텐데, 이건 인강, 직강 동일합니다. 인강, 직강 동일한데,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는 개별 첨삭이에요. 제출하시면
첨삭해서 드리는 거예요. 첨삭해서 드리고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으시게 되는 거. 직강, 지금 상황이 직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 직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쓰시고 제출하고 받으시는 형식인 거고,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첨삭 일정이 올라가요. 그러면 해당하는 그 주차의 그 첨삭 답안을, 모의고사 답안을 첨삭 게시판에 특정 기간 안에 반드시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그 첨삭 게시판에서 첨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개별 첨삭이고, 현장 첨삭은 현장에서 같이 하는 건데 이것도 인강, 직강 동일합니다. 인강쌤들은 난 현장에 없는데 강의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채점을 하실 수 있게끔 같이 채점과 첨삭을 진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같이 보시는 거.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돌려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섞어서 채점하실 수도 있긴 한데 보통 혼자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별 첨삭은 제출하시는 거, 현장 첨삭은 강의를 통해서 함께 현장에서 채점을 한다. 둘 다 인강, 직강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스터디 운영, 개인 상담은 지금 그 이후 현실적으로 직강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엔 신청하시면 직강 기준으로 짜드리기는 했는데, 만약에 직강이 어떤 식으로 열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1열 강의 대략 이해가 되시죠? 이해와 구조화, 형성평가, 그다음에 논술 작성법, 그다음에 단락쓰기 연습은 기본 이론 중심으로 이론 인출하는 단락쓰기 연습하게 될 거고, 실전 모의고사 2번, 개별 첨삭 1번, 같이 하는 첨삭 1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책은 새로 나오니까 새로 나오는 걸로 준비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 강조하게 되는 구조화 사례인데, 요런 구조화 자료가 나갈 거예요. 구조화 자료가 나가는데, 요 부분들은 쌤들이 이제 이론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교육심리 영역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큰 도식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3, 4월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 2월 강의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교재는 같습니다. 1, 2월 교재랑 동일한 교재를 사용을 하고 추가 자료가 프린트로 나가요. 프린트아웃으로 추가적으로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이때는 기초반에서 구조를 잡고 심화반에서 디테일을 완성한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 세부적인 암기 사항들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글쓰기 연습, 모의고사는 동일하게 있는데 이론 활용, 우리가 한 단락 쓰기 연습을 1, 2월 달부터 하잖아요. 근데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인출하는 연습을 주로 한다 그러면 3, 4월 달에는 이론 활용, 최근 시험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활용 쪽으로 문제를 같이 많이 연습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매 주당 나가는 단락 쓰기가 있을 거고, 1, 2월 달에 했었던 구조화를 확인하는 구조화 테스트 진행하게 될 거고, 매 강의 형성평가 실시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2번. 자, 이때 실시하는 실전 모의고사 2번은 모두 다 정말 실제 시험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역시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을 하게 되고, 개별 첨삭 1번, 현장 첨삭 같이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현장 첨삭 1번, 인강, 직강, 동일. 어떤 흐름인지 아시죠? 그래서 1, 2월, 3, 4월은 교재는 동일한데 3, 4월이 좀 더 심화, 그리고 1, 2월 강의를 통해서 큰 틀은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해서 중요한 이론들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꼼꼼하게 보는 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로 암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교재가 우리가 본 교재가 내용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찍어서 외우기 편한 자료를 추가로 드릴 거거든요. 영역별로 암기하시기 편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부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자료들 좀 더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5, 6월반은 기출 기본 문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 기출, 서술, 논술형 기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논술 시험이나 5급 행정고시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영역별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정리했던 사항들을, 근데 이제 문제 형식이 좀 다르잖아요. 형식이 달라서 객관식이건 서술형이건 우리 시험이랑 딱 들어맞지는 않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형식을 그대로 연습하신다기보다는 이제 강조하는 키워드라든지 출제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형성평가 매 강의 실시하고요. 모의고사가 이때부터 늘어요. 늘어서 모의고사 4번,
실제 시험 형식으로 보는 거 4번. 그럼 2주에 한 번 보는 겁니다. 2주에 한 번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고, 이때는 첨삭 4번인데 개별 첨삭 2번, 현장 첨삭 2번. 그래서 2번 제출하시고 2번 현장에서 같이 보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재는 저희 기특한 문제집이 있어요.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요것도 새로 수정해서 출제될 예정이고, 요때 보조적으로 같이 보게 되는 자료가 요약 노트가 있어요. 요약 노트가 본 교재가 너무 두꺼우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보시기 편하게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올해 좀 더 추가하고 수정해서 나올 예정이긴 한데 그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필수는 아니에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쌤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한 자료 보셔도 되고, 나는 이론서 보는 게 편한데? 그럼 기본서 보셔도 정말 상관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네. 다음에 7, 8월은 예상 문제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풀이 대비법을 집중 연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때는 예상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게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뭐 형성평가는 동일하게 실시를 해요. 실전 모의고사 4번 실시하고, 역시 마찬가지 개별 첨삭 2번, 현장 첨삭 2번 진행하게 되고, 주 교재가 작년까지는 제가 그 문제집으로 봤었는데 지금 상황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가변적인 좀 측면이 있어서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트아웃 자료로 그 주차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고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모의고사죠. 실전 모의고사 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주당 몇 개씩 계속 보시는데 보통은 3개 정도씩을 현장에서 쓰세요. 월요일 날 2개, 화요일 날 1개 이런 꼴로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되고, 이제 이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첨삭은 한 3번 정도 가능할 것 같고, 현장 첨삭 7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강의 실전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뭐 영역별로 쪼개진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3개씩은 꼭 보시게 될 거고, 후반부에는 추가 문제도 더 드리게 될 거니까 상당 부분 많은 문제들을 연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부교재 요약 노트 같이 보시는 거, 프린트아웃 이런 거 말고 대부분 다 이제 프린트아웃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돼요. 네. 그리고 1, 2월 강의 곧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책 새로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요거는 약간 부가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약간 1월달 개강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쌤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강의, 그러니까 부분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2가지를 그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구조화 특강인데, 자, 이게 이번 주 수요일, 그저께죠. 수요일 16일부터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 2월 강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긴 할 텐데 영역별로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서 큰 뼈대를 잡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한 번 더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1, 2월 강의가 좀 더 편해지고 공부 시작하실 때 좀 힘이 덜 들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조화 특강, 한 8시간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총 9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영역들 다 구조화를 같이 하는 시간 가지게 될 테니까 요거 지금 저희 그 인강 사이트, 직강 사이트 통해서 다 신청하시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무료예요. 들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듣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요. 구조화 재밌어요. 그리고 2번째, 제가 또 1, 2월 달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긴 할 텐데 논술 글쓰기 특강.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지? 나 글 쓰는 거 너무 어려운데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잘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논술 손으로 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글 쓰는 거, 논술 글쓰기 특강이 자, 다음 주 22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 정도까지 라이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요때 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또 이제 그 인강으로도 한동안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 강의도 미리 듣고 1월 달에 강의 시작하시면 글쓰기에 대한 불안감, 논술에 대한 그 막연한 그 막막함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논술 글 쓸 때 진짜 서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문장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되게 세세하게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한번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강의 들어보시면 1, 2월
그다음에 이후에도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광고였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022학년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이전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등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부 시작하는 시점에는 의욕도 넘치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이러실 수 있는데 할만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계획을 잡고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공부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열심히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강의 참가하시고 들으셨던 모든 선생님들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또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힘내서 합격하도록 같이 멋진 결과 만들어 봐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 본 강의는 끝난 거고, 지금 라이브로 질문 주신 쌤들 있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라이브 강의에서 바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후딱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와, 되게 많은데? 많이 질문 주셨는데 지금 질문 주신 사항들 중에서 제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거라서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교재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추록을 드렸어요. 수정되는 부분들 관련해서 추록을 드렸었는데 올해 교재는 추록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변화예요. 그래서 추록을 드리면 거의 뭐 반 이상 자료가 책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록 부분은 제공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에 1, 2월에 이어서 3, 4월을 들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군요. 들어야겠네요. 라는 거고, 교생 나가시는 분들 궁금하시죠? 그죠? 교생 나가시는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 공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교생 나가시는 경우에는 강의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시면 좀 힘들고, 보통은 1, 2월 강의 들으시고, 5, 6월이나 7, 8월 강의 쪽으로 넘어가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부 시작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교생 나가시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이론 강의 하나,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중에 5, 6, 7, 8 중에 하나, 요런 식으로 해서 이론 강의 하나, 문제풀이 강의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일정에 맞춰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교생 나가셨을 때 중요한 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대단한 사실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올해처럼 올해는 이제 비대면 수업도 상당 부분 시행을 해가지고 학교들마다 부하가 걸리는 게 되게 달랐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 편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상반기 계획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형성평가는 인강, 직강 다 동일해요. 제가 문제 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개인적으로 푸는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풀이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강쌤들 형성평가 가끔, 했다 치고 풀이만 들어야지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꼭 현장에서 하듯이 다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성평가 채점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풀이를 다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 교재와 달라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시험 자체가 좀 더 이해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읽을 수 있는 부분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추가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바뀐 거라서 새 책 나오면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게 좀 더 달라지는 부분들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좀 큰 편이라서 그래서 추록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월에 직강이 진행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다. 그거는 정말 학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보건당국 쪽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강이 안 되더라도 라이브 강의는 그대로 진행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강의 또는 인강으로 과정 자체가 동일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그럼요. 멘탈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을 강하게 단단하게 잡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전에 나왔던 개념이 또 출제될 수 있느냐? 네. 논술 시험이 초반에는 이전에 나왔던 거 안 나올 거니까 빼고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보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반복될 만큼 반복되고 특히 과정이나 평가, 행정은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안 나왔던 것 중에서만 내야지 그러면 낼 게 많이 없어요. 너무 마이너한 부분들에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출이라고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이드북을 못 찾으셨군요.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강의 자료실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혹시 못 찾으시면 맞네, 그거 많이 질문 주셨네, 가이드북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고. 이게 수업 자료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게 헷갈리시면 학원 쪽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바로 안내를 해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학원 측에다가 말씀드려서 가이드북 어디 있는지 좀 더 찾기 쉽게 링크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두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악스 옮겼는데 근데 악스만 옮긴 게 아니라 내용 변화가 좀 있어서 이전 교재랑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으실 때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단거나 이전에 해두신 거 있으면 단거나 내용 이전에 했던 거에다가 좀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시고 수정하시면 되는 거라서 단거나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전에 단거나 했던 부분들은 늘 수정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많이들 주셨네요, 진짜. 소리 안 들리셨다고 한 얘기 있는데 소리 잘 들리셨나요? 말이 없었어요. 초반에 말이 없었어요. 제가 말 안 하고 있었을 땐가 봐요. 마이크 꺼놓고 있었을 땐 거였어요. 좋아요. 네. 직강이 가능해도 라이브가 계속 서비스가 되느냐 질문 주셨는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아마 가능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격히 상황이 확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완전 마스크 안 끼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점이 갑자기 오지 않는 이상은 라이브 강의는 가급적이면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직강으로 이제 신청을 하셨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라이브 강의로 대체를 해서 들으시는 경우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되게 의욕에 찬, 좋아요, 의욕에 찬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1, 2월 교재, 3, 4월 교재 같습니다. 기본서, 같은 기본서 가지고 하는데 이제 3, 4월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좀 더 드리는 거고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재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한다라는 용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긴 할 거예요. 다들 근데 되게 좋네요. 라이브로 이렇게 글 올려주시니까 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시작하시면서 가지셨던 이 마음 절대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진짜.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정말 그래요. 수석 합격하시는 분들도 늘 불확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공부를 하십니다. 이 공부 자체가 워낙 그래요. 특히 전공이 워낙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안하고 할 게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제대로 못해서라기보다는 이 공부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올바른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꼭 합격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